하나, 둘, 셋. 둘, 셋. 네, 저 뒤에 앉지를 못하시네. 연구소의 이유진 부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 양력도 본인이 해주세요. 이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면서 이제 홍석영 의원님과 또 의회 사무처에 계신 분들이 정말 환대를 많이 해주시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따뜻해지고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제가 빌려서 탄소 중립 시대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도 그런 한 20년 동안은 기후와 에너지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왔고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사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얘기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가 펼쳐지지만 오늘은 요즘 기후 문제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구나. 그래서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 제천시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천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해야 하는지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질의응답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를 살아가는 법이라고 붙였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기후 문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해군 대령님께서 해군에 와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얘기를 강의해 줄 수 없겠냐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군사활동을 하면서 또는 장병들이 먹고 자고 숙식하면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깊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이 함께 준비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가장 최근의 보고서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깊은 바다까지 기후변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1960년대부터거든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아주 급상승하고 있고 또 지구상의 가장 더웠던 8번이 지난 8년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느끼는 왜 이렇게 비가 안 오지? 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태풍의 강도가 세지? 와, 요즘 가뭄 때문에 산불이 왜 이렇게 심각해지지? 가수원에 가수가 안 열렸어. 냉해가 너무 심각한데?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걸 체질적으로 그냥 느끼고 계십니다. 정말 심각해지고 있구나 라는 건데요. 실제로 제 친구가 제주도에서 제주 바다에 다이빙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제주 바다에서 산 꼭대기에서 바닷속 깊이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사진을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보면은 제주도 한라산의 구상나무 침엽수렘이 죽어가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제주 바다에서 찍은 산호초인데 이게 우리 바다에서 원래 서식하지 않는 아열대 산호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벌써 아열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도 기후위기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뉴스 보시면은 베트남, 태국 50도 넘었다. 그래서 해외여행 갈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여름이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라든지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여러분 50일 가까이 진행됐던 장마, 이건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올해 이번 여름 한국도 상당한 이상기후가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 바다의 해수 온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찍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례적으로 바닷물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기후변화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이상기후가 심해지는 사회에 살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가 오는 시기입니다. 1.1도씨. 그러면 오늘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금 80억이 넘었죠.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면서 화석 에너지를 태우고 또 뭐 농사도 짓고 뭐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특히 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CO2가 배출되겠습니까? 또 비행기 날아다니죠. 또 선박들 왔다 갔다 하죠. 그게 다 화석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많이 배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네, 과학자들이 2018년도에 1.5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도씨가 올라가면은 지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열심히 연구해서 토론해서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1.5도씨가 올라가면은 전 세계 바다의 산호초가 70에서 90%가 사라지고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99% 이상 사라진다. 2도씨가 오른 지구에서는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북극에 떠있는 거대한 해빙인데요. 1.5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북극의 해빙이 100년에 한 번씩 모두 사라지고 2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10년에 한 번씩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복원이 불가능하다. 2도씨의 지구가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과학자들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1.5도씨를 넘으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1.5도씨. 지금 몇 도가 올랐다고요? 1.1도씨. 지금 1.1도씨니까 1.5도씨까지는 0.4도씨 정도의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2018년도에 이 보고서에 아주 중요한 그래프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시간축이고요. 이게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요 선이 넘지 말라고 하는 1.5도씨 선입니다. 자, 지금 이 추세대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느냐? 바로 2030년대 중반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1.5도씨. 그러면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2030년대 중반이면은 이제 10년, 15년 정도 남은 거죠. 여기서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요. 저도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탄소 중립 그래프를 볼 때마다 저도 가슴이 좀 철렁하고 내려앉거든요. 탄소 중립 그래프는 이 그래프를 말합니다. 자, 이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온 양인데요. 탄소 중립은 이게 내려가서 0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0이 되는 거는 배출을 아예 안 하는 방법이 있고, 배출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은 그걸 숲이 흡수해가지고 상쇄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소 중립은 이 점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 순배출 제로인 상태. 저는 2018년도에 이 그래프를 보고 저도 기후변화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아예 배출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다 라는 게 본격적으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거죠. 만약 이거 달성 못하면 어때? 달성 못하면 어떻게 돼?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지금 만만치 않은 숙제가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 이 그래프는 이걸 또 의미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
인간이 지금 이 정도의 문명을 만들기까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1800년도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 이렇게 황토색으로 깔려 있는 게 바로 나무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었던 겁니다. 인류 최초의 에너지가 나무였잖아요. 그러다가 여기에 이제 석탄이 등장하고 석유가 등장하고 천연가스가 등장합니다. 이걸 딱 보면은 전 세계가 화석 에너지를 써온 역사가 사실상은 지난 한 1950년, 1970년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화석 에너지를 채웠기 때문에 CO2가 배출이 되고 그것 때문에 1.1도씨가 짧은 기간에 훅 오른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 평균 기온이 계속 오르지 않게 하려면 줄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끌어내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2050년입니다. 그러면 30년도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이 보고가 나왔을 때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탄소 중립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다. 여러분도 제가 이거 보여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막 답답해지지 않으세요? 어려울 거다. 어떻게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이만큼 쓰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도 그것도 시간도 30년 안에 이게 가능하겠어? 한국은 이거 선언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거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국제사회가 선언을 한 거예요. 2020년도에 이미 100개가 넘는 나라가 선언을 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기에 딱 돌아와서 어떻게 생각보다 빠르게 탄소 중립 선언을 했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언론에 많이 안 나오는데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교에 안 가는 시위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른들이 뭐하고 있냐? 라고 외쳤던 게 사실상은 이 탄소 중립 선언을 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두 번째는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기후 재난의 강도가 점점 세졌습니다. 여러분도 지난해 뉴스를 보면은 유럽의 폭염이라든지 미국의 산불이라든지 허리케인이라든지 피해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빠르게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이 올해 3월 달에 과학자들이 6차 보고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IPCC 과학자들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자, 요게 이 스펙트럼이 바로 지구 온도의 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한 색깔일수록 지구 평균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간 겁니다. 자, 1900년에서 2020년까지 우리가 1.1도씨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생은 지금 2살인가요? 자, 2020년생이 30세가 됐을 때 그리고 70세가 됐을 때 자, 생각해보면 2020년생은 2120년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100세 시대니까. 자, 그런데 이 2020년생이 몇 도가 오른 지구에서 살아가게 될지는 2020년생이 결정하지 않아요. 누가 결정하죠?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2020년생이 앞으로 살아갈 지구 평균 기온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도 재난이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와, 지금 막 기어다니는 아이가 30세의 청년이 됐을 때 그때 지구 평균 기온은 몇 도가 됐을까? 여러분 몇 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숙제가 지어졌다라는 게 저는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은 2018년도에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다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마스크 쓰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서 또 3년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죠. 그러면 이 시기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는 마스크가 거의 필수품처럼 자리 잡았는데 기후재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은 와우, 2020년생이 앞으로가 살아갈 한국에서는 마스크만으로 될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1.5도씨를 가려면은 전 세계 배출량이 이렇게 줄어야 됩니다. 2도씨로 가려면 이렇게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가 기후변화 너무 심각하다고 온실가스 줄이자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다 달성했을 때도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줄어드는 경로가 아니라 현상 유지 경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상 유지를 하게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은 2100년경에 몇 도가 된다? 3.2도씨가 오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와 미래의 지구의 상황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다행히 5월달 기준으로 전 세계 몇 개 국가? 128개 국가와 200개가 넘는 도시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하겠다라는 것까지는 됐어요. 하겠다라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정말로 구현해내는가가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정말 하는지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유럽연합은 교토의정서 때부터 온실가스를 줄여왔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가 기후 악당이라고 해서 뛰쳐나갔지만 미국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경로에 있습니다. 일본도 올해 초부터 GX 프로젝트라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의 특징이 뭘까라고 봤더니 2030년에 감축 목표가 있습니다. 2030년에 감축 목표 수치를 보시면은 55% 줄이고 46% 줄이고 자,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2030년의 목표도 만만치 않죠. 자, 이걸 지키려면은 뭘 한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옵니다. 유럽은 건물, 교통, 에너지, 순환경제, 농업, 생물다양성 정말 꼼꼼하게 정책을 세웠고요. 미국은 재생에너지하고 전기차 이런 형태로 세웠습니다. 자,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 투입 없는 정책은 사실은 그냥 비어있는 정책이죠. 그런데 돈을 투입합니다. EU가 한 1,500조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이 한 600조, 일본이 1,000조 정도의 돈을 투입합니다. 그 다음 탄소 배출이 주로 화석에너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립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에 거의 70%를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은 선언 이후에 정책을 만들고 돈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특히 저는 미국이 정책을 주도하는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IRA라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미국의 녹색 산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석유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고 화석에너지 기업도 큰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탄소 중립한다는 것은 화석에너지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당연히 실업이 발생하겠죠. 실업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녹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녹색 산업을 미국 안에 유치를 합니다. 어떻게 유치하느냐? 보조금 주고 세액 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배터리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다 보니까 이 정책을 지켜보는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한국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 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제가 구체적인 기업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특히 태양광에 있어서 독일, 영국, 한국 시장 태양광 점유율 1위입니다. 태양광 관련한 기업,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 기업인데요. 이번에 하나큐셀이 미국에다가 태양광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3조 2천억짜리 공장을 짓습니다.
미국에 이 정도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투자하는 계기가 뭐냐면은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면은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데 하나가 예상하는 세액 공제액이 1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녹색 산업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 기업도 미국으로 가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미국으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유럽에서 탄소 중립 산업 지원법이란 걸 냅니다. 야, 미국 가지 말고 유럽에서 생산하면서 유럽에서 일자리 만들어줘 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솔루션이 독일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를 봤는데요. 여러분 독일이 유럽 같은 경우가 안 그래도 이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받아 쓰고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이 파괴가 돼서 거의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우리 집에 태양광 설치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또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태양광 설치가 막 늘어났어요.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태양광을 많이 팔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독일에서 태양광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신청 오면은 주문이 밀려가지고 8개월 뒤에나 설치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명씩 태양광 설치 기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100명을 다 못 뽑을 정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또 에너지 난, 에너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세상이 좀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하나큐셀은 독일에다가 뭘 판매하느냐 봤더니 태양광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저장 장치, 에너지 관리 시스템 4개를 같이 판다는 거예요. 4개를 왜 같이 파냐라고 했더니 태양광이 낮에 전기를 많이 생산해 놨다가 이 전력이 부족해서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은 저장해 놓은 전기를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는 모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태양광 생산해서 우리 집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장장치까지 결합해서 저장해놨다가 전기 쌀 때는 저장해놨다가 우리 집도 쓰고 비쌀 때는 저장된 전기를 파는 이런 구조로 에너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여러분께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너무 개봉적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전환하고 에너지를 아껴야 됩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것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전기요금 올랐다라는 뉴스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기요금 저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한전 적자가 거의 77조에 육박합니다. 이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기요금이든 가스요금이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가격이 올랐으니까 올려야 됩니다가 아니라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원 정책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 지원 정책도 같이 가야 되는데요. 제가 미국의 백악관 사이트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백악관이죠. 여기에 클린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여기에 클릭해서 딱 들어갔더니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법. 돈을 어떻게 아끼죠? 라고 했더니 이런 겁니다. 자,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문과 창문을 수리하면은 100% 비용 환급에 이걸 했을 때는 난방비가 20에서 30%가 줄어들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세금 공제를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장기적으로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비용도 아끼고 온실가스도 줄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온실가스 줄여야 된다라고 그래프 떨어지는 거 보셨죠? 그게 가능하려면은 개개인의 실천도 필요합니다. 개개인의 실천 없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정도의 변화는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제도적인 변화가 같이 가져야지 실제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정책을 봤더니 이건 정말 꼭 먹고 안 먹는 정책이더라고요. 자, 미국의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 구조를 녹색으로 바꾼다. 녹색으로 바꾸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그런데 그 녹색 산업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게 태양광이라든지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이라든지 전기차. 그럼 고용도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생산한 것을 팔아야지. 그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민들이 자기 집수리를 해야 되고 태양광을 올려야 되고 전기차를 올려야 되고. 그런데 비용이 비싸요. 그럼 어떻게 주나?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민들이 망설일 때 이거 너무 비싸서 내가 못하겠는데 라고 할 때 이 정도 지원이면은 앞으로 전기요금 올라서 내가 지불해야 될 거 계산해 봤더니 지금 설치하는 게 더 이득이야. 그럼 사람들이 또 글로 가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정책을 하더라도 산업전환, 일자리 만들기,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 전체를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사회로 같이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겨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특히 난방비 많이 나와서 가계에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도시보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등유를 사용하게 되고 등유는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때 플랜카드가 많이 걸렸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보조금, 지원금 준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죠. 기후변화 시대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더운 날, 점점 더 많이 추운 날, 한파와 폭염이 번갈아 진행이 될 텐데 그때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정부가 계속해서 60만원, 80만원, 60만원, 80만원 줄 수 있을까? 못 준다. 차라리 아예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서 쓰고 글 써가지고 국회에도 보내고 언론사에도 보내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바꾸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물론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 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어제 30도 찍었습니다. 5월달에 30도 찍었어요. 이번 여름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여름 기억하십니까? 폭염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전기요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누진제 수정하자 이렇게 막 해서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바뀌었던 때가 그때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원가 여전히 원가 이하여서 한전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전기요금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부담이 커지겠죠. 그랬을 때 냉방비 대란으로 또 보조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정말 집수리 단열 개선 또는 어떤 효율 설비를 갖춰가지고 에너지를 덜 쓰게 하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제도를 만들고 그런 기기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영역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산업을 연결하는 그런 정책이 저는 절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자료를 볼 때마다 미국의 IRA는 녹색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서명한 이후에 90개 이상의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투자에 한국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투자도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가 미국 언론에 실리더라고요. 이거를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듭니다. 자, 한 축으로 이렇게 탄소 중립 이후에 실제로 주요 경제 국가들은 탄소 중립 체제의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도 만들고 법도 통과시키고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거는 기업들의 긴장감이 굉장합니다. 특히 요즘 뉴스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아리백을 하고 싶은데 재생에너지가 없다라는 뉴스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 자료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 공고안.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길죠? 자, 이거 핵심은 뭐냐면은 요즘 ESG 경영 많이 하잖아요. 자,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 엄청 뿜어내거나 또는 환경을 파괴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ESG 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밝혀야 된다.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해라 라는 것들이 요즘 기업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업이 제품을 만들거나 경영 활동하면서 온실가스 배출하는 것을 어디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조금 제품 제조가 있고 협력사들이 부품 만드는 공장 과정에서 배출되는 거, 제품을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송하고 사용하고 폐기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보통 제가 이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제품 만들려면 석유를 쓸 수가 있죠. 석유를 태워요. 그럼 CO2가 배출되죠. 자, 이 제품 만들 때 제가 전기를 썼어요. 근데 전기 만들 때 석탄을 쓰기도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스콥 2라고 하고, 제가 이 제품 만들 때 요거는 제가 안 만들고 부품 납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납품하는 회사가 요거 만들면서 CO2 배출한 거 있잖아요. 자, 요것도 내 책임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라고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요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의약품 기업 중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제일 잘 쓴 기업의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콥 1, 2라고 해서 직접 배출량이 있고요. 여기 스콥 3가 있는데 여기 어떤 게 들어가느냐, 구매한 제품의 서비스, 원자재 운송 과정에서 배출한 거, 폐기물 발생하면서 배출한 거, 출장 다니면서 배출한 거, 직원이 출퇴근하면서 이용한 자동차에서 배출량인데 2050년대에는 어떻게 된다? 0이 됩니다. 0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스콥 1, 이 기업의 직접 배출량, 스콥 2, 전기 사용하면서 배출량, 이게 스콥 3예요. 스콥 3가 다 어디서 배출한 거? 직원이 출퇴근하면서 수송 분야에서 또는 협력업체가 배출한 거예요. 그런데 탄소 중립은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공급망 이슈가 발생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협력하는 업체들이 탄소 중립하려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네 우리랑 계속 거래하려면은 탄소 배출을 줄여. 자,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너네 우리랑 계속 거래하고 싶으면은 탄소 배출 줄여.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넷제로 반도체를 요구해서 삼성과 SK가 난감하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애플이 또는 델이 우리 탄소 중립 2030년에 우리 할 거야.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우리랑 계속 거래하려면은 너네도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해. 이런 요구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재생에너지 기준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와서 이걸 어떻게 마련할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는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아까 제가 배송 분야도 들어간다고. 자, 이 물류회사의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은 지속 가능성이 나와요. 우리보다 더 빠르게 더 혁신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약간 자료 찾으면 그래서 독일은 뭐 하고 있어? 어디는 뭐 하고 있어? 라고 해서 그쪽 자료만 보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아시아 자료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인도가 지난 6개월 사이에 지붕 태양광을 1기가와트를 올렸는데 1기가와트가 얼마냐면은 원전 1기 용량이에요. 와, 인도가 6개월 사이에 지붕 위에 태양광을 원전 1기 분량을 올렸다고. 그리고 어제 베트남의 4차 전력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저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요. 베트남의 4차 전력 계획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2030년까지 베트남의 모든 오피스 건물과 관공서는 전력의 50%를 자립한다. 그래서 아시아까지도 이런 속도로 바뀐다면은 과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런 자료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고그린 플러스를 통해서 해상 운송 중에 최소화된 CO2 발자국. 자, 이제 물류에는 배를 이용한 선박에 왔다 갔다 하는 왕래도 있죠. 그런데 전 세계에 지금 바다에 배가 몇 대나 떠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떠 있겠죠. 컨테이너선을 싣고. 그런데 이 배들이 주로 어떤 연료를 쓰냐면은 벙커CU라든지 매우 질 낮은 연료를 썼었어요. 그럼 CO2 배출량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국가의 배출량으로 관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토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 국제사회의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배를 운송할 때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1위입니다. 전 세계 배 제일 잘 만드는. 그래서 조선 산업의 하두가 뭐냐면은 탄소 배출을 줄인 배를 얼마나 빨리 만들 것인가가 요즘 조선 산업의 핵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세계는 이미 변하고 있고 그 변화를 기업들은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요구를 받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정부와 지방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미국의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이게 1990년에서 이게 2020년이고 이게 2050년입니다. 자, 미국 저도 막 트럼프 파리 협정 탈퇴하고 막 이럴 때 기후 악당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요. 보시면 미국도 내려가는 경로에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서 이만큼 내리고 이만큼 내려가겠다라는 게 미국의 감축 경로입니다. 자, 요거는 독일의 감축 경로입니다. 자, 이게 1990년이고 보시면은 독일은 꾸준히 줄여왔고요. 이걸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게 독일의 감축 경로입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한 20년 이걸 했잖아요. 하면서 어떤 걸 볼 때 되게 깜짝 놀라냐면은 이렇게 2050년에 배출 제로를 향하는 그래프가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이전에는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2018년도 1.5도씩 특별 보고서, 2020년도에 탄소 중립 선언이 나고 난 다음에 정말 요즘은 어떤 국가 보고서를 봐도 심지어 인도도 2070년 제로, 중국도 2060년 제로, 그리고 아까 기업들 보고서 보셨죠? 저는 기업들 보고서 보는 게 더 놀라워요. 다 어떻게 구현할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보고서 읽으면서도 이 정도에서 이게 될까 싶기도 한데 일단 목표점은 어떻게 되고 있다? 아래를 찍고 있다라는 게 저는 세상이 달라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한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미국의 경로, 독일의 경로인데 한국의 경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1990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1년까지의 최근 자료고요. 요게 2050년입니다. 지난 30년, 앞으로의 30년에 중간에 우리가 있어요. 자,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게 우리의 총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숲이 흡수해서 마이너스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럼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2050년도에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져서 말 그대로 순 배출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요 배출량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1년의 삶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라고 있고 그 종합정보센터가 우리나라의 일련의 국민들이 살면서 산업 부분, 전기 부분, 건물 부분, 수송 부분, 폐기물 부분, 농업과 축산과 이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 그것만 연구하는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CO2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얼마만큼 배출했는지를 이렇게 수치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출량이 줄었던 적이 2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IMF 때 꺾였습니다. 또 한 번은 코로나 때 꺾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 때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는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갈 텐데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생활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에너지 공시법을 발의하기 위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좀 강력한 좀 이렇게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를 넣고 싶은데 네. 혹시 오시기 전에 읽어보셨겠지만 네. 가장 좀 뭔가 약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다 뭐 한두 개 강력하게 탄소 지원 센터를 만든다. 네. 그런데 만들면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강제해둬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약해요. 그래서 할 수 네. 있다 정도고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이육식 박사님 네. 이런 강의에서만 하지 네. 말고 네. 바깥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우리 지금 임창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은 다 재반이 됩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보면 이제 조례에 대해서 이제 안을 올리셨으니까 이런 의견들을 들어서 약간 문구를 추가한다든지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지자체들을 보면은 2030년의 감축 목표를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2050년 탄소 중립은 누구나 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데 오히려 2030년의 목표를 명확하게 받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한두 개씩을 조금씩 더 집어넣어가지고 보다 예를 들면 시장님을 푸시하거나 또 의원들이 더 나서도록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봤던 것은 기금을 만들도록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기금을 만들도록 돼 있으면은 그 기금을 만들 수 있는 조례라든지 이런 논의를 또 하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게 사람과 돈을 얼마만큼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살려서 실행 체계를 만드는 논의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우리 이제 조성훈 과장님하고 홍윤기 팀장님 계신데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힘들어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엄청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두 분 계신데 어떻게 박수 주실까요? 네. 우리 좀그 강의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공기관 리모델링하는 부분들. 네. 아까 건축과장 오셨었는데 가셨나요? 가셨어요? 이렇게 하고 가면 제일 부담 느끼시는 두 분께 입니다. 오늘 우리 제천시 의회에서 준비한 우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연회 잘 들으셨죠? 네. 우리 홍소경 의원님이 주관이 되셔서 탄소 중립에 대한 조례를 이제 입법 발의까지 마치셨고 5월 회기에 이제 우리 한명숙 의원님하고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